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종행동의 응용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필드 선수 외에 골키퍼의 행동에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말하고 싶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유용한 함수들, AI에 사용되는 유용한 함수 몇 가지를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골키퍼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골키퍼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 골키퍼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도록 만들 예정이에요.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다 다음과 같은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텐드 골이라고 좀 정의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공을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몰고 오느냐에 따라서 골키퍼가 그쪽 위치 쪽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이고요. 하나는 공이 이렇게 앞쪽으로 왔으면 공을 뺏기 위해서, 인터셉트 하기 위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행동, 인터셉트 볼, 이 두 가지 행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그래서 텐더와 인터셉터 두 개 말고도 기본적인 상태, 글로벌 상태, 그 메시지 처리하기 위한 것들 필요할 거고요. 저 골키퍼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다 하면 다시 그 지정 위치로 돌아가는 리턴 홈 상태하고, 공을 잡고 선수한테 패스해주는 상태. 자, 이렇게 5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선수들한테 네 홈 영역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공을 찰 테니까 공을 받아라 라는 2가지 메시지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만 변경하는 거죠. 홈 상태일 때, 리시브 볼 상태일 때. 텐드골은 골키퍼가 긴장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공을 막기 위해서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인데 이렇게 인터포즈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골대의 어떤 영역과 공의 영역이 있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서 골을 안 먹기 위한 이런 영역에 골키퍼가 위치해야 된다. 공이 여기 있다면 이런 영역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포즈 조종 행동을 사용해가지고 골키퍼가 있어야 될 위치를 갖다가 지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 떨어져야 되느냐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 영역을 골키퍼가 돌아가는 거, 어라이브 행동 됐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골키퍼가 공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 팀이 공을 가지고 있다, 상대편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렇죠. 상대편들 다 이제 수비 자세로 가야 되니까 그 위치로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 편 골키퍼가 내리는 거 볼 수 있고요. 우리 편 선수들도 공격 진영으로 가라고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을 갖다가 우리 편한테 패스할 때는 find 패스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패스할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거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스트 서포팅 스팟을 구하는 거와 좀 다르게, find 패스는 공을 가진 이제 선수의 입장에서 우리 선수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느 선수한테 공을 패스하면 좋을지 그 위치를 찾는 함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공을 갖다가 패스를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공을 안 가지고 있어, 골키퍼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패스를 보냈으니까 너 이제 공을 받아. 그리고 텐드 골 상태로 가서 다시 공을 주시하는 상태로 변경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인터셉트 할 때는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험 지역으로 들어올 때 공을 잡기 위해서 추적 행동을 사용하는 형태로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펄슛 온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골키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다룰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것 중에서 주요한 함수들, 아주 중요한 함수들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모든 적으로부터 패스가 안전한가? is pass safe from all opponent 함수가 있었어요. 내가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려고 할 때 적들을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적이 이 공을 뺏을 확률이 있느냐, 자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함수가 is pass safe from all opponent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인자가 자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 from, 그 다음에 공을 받는 선수의 포인트 타겟, 그 다음에 그 선수 리시버, 그 선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적들의 정보가 있네요. 적들의 정보, 상대편의 정보죠. 포인트. 그 다음에 공을 찰 때의 힘. 자, 이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갔네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고, 공을 찰 위치가 있고, 그때 받는 선수가 누군지, 그리고 여러 명의 적들이 있을 때 이 적들이 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공을 찰 때 주는 힘. 자, 이게 입력으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A의 지역 좌표로 상대편을 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상황을 판단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를 X축으로 해가지고 그 로컬 좌표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이 기준이냐면 프롬에서 타겟으로 가는 것을 투 타겟으로 벡터를 만들었죠. 공을 가진 선수와 공을 받는 이 타겟 위치에 이 벡터를 갖다가 X축으로 바꿔내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o 타겟을 노멀라이즈 시키고 point to local sp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축을 갖다가 그 타겟의 to 타겟으로 가는 노멀 함수와 그 함수의 90도인 함수, 자 그리고 from, 그 다음에 적들 위치, 이 입력을 통해 가지고 전체 위치를 갖다가 다시 재계산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A에서 B로 가는 걸 X축으로 두고 다른 모든 적들을 갖다가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로 다 변경시킵니다. 먼저 우리가 제거할 선수는 쉽게 판단되죠. A보다 뒤에 있는 이 녀석은 절대로 공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공을 이렇게 찰 거니까 얘가 공보다 더 빨리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 공을 갖다 뺏으러 와서 공을 뺏을 확률은 없어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Z예요. 내가 공을 찼을 때 이 Z는 B보다 뒤에 있으니까 이 선수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처럼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이 꼭 B한테 가느냐. 공을 찼을 때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금방의 공을 갖다 이렇게 보내게 될 확률도 있거든요. B한테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이때는 Z가 이 거리가 B와의 거리보다 더 가깝다면 Z가 이 공을 뺏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Z가 B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공을 뺏을 확률이 없다. Z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거할 수 있진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대편이 이 Z가 받는 선수보다 이 목표점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위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자면 B가 작겠죠. 이걸 갖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from target. 자, 공을 가진 선수와 타겟 위치 간의 이 거리 보다 더 멀리 있는 선수. 자, 이걸 먼저 판별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상은 더 가까이 있는 선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더 멀리 있는 선수들 중에서 더 멀리 있는 선수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프롬에서 적의 위치. 자, 이게 더 멀잖아요. 이 타겟보다. 선수 중에서 타겟과 적의 거리, 타겟과 리시버의 거리 비교해서 적이 그 받으려는 녀석보다 더 멀리 있다면 이거는 그냥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true를 갖다 리턴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더 가깝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남은 선수가 뭡니까? 이제 X와 Y 이 선수가 남아 있는데 공을 빵 찼을 때 이 지점에 왔을 때 Y는 달려오고 있겠죠.
그 전에 왜 yp와 xp를 검사하느냐 그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y가 공이 오는 이 궤적상에서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직선거리, 이 거리입니다. 수직인 수직파를 갖다 세웠을 때, 이 거리로 왔을 때 공을 갖다 제일 먼저 빠르게 우리가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로 갔을 때 이 만난 점 yp, xp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공을 찼을 때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그 시간 동안 이 y가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또는 x가 자 여기까지 공이 오는 시간 t 동안 움직였을 때 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거 통해 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해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단거리, 공의 궤적이 상대방의 위치에 수직인 지점, 자, 이 지점 계산한다 그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time to cover distance 기억나세요? 두 지점이 주어졌을 때, 이건 쉬우니까 이거 x표로 합시다. 두 지점이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지고 했을 때 여기까지 공이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이 거리를 커버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예. 그러면 time to cover distance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면 시간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얘가 얼마큼 가느냐, 도착하냐 마느냐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녀석 y가 가지고 있는 벨로시티가 있잖아요. 벨로시티에다가 자, 이 시간을 갖다가 곱해주면 x가 나오죠. 왜?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변이량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거리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봅니다. 자, 이까지 오는 타임 t에다가 그 벨로시티, 이 x의 벨로시티를 곱했을 때 반지름으로 하는 이거 원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뭐가 되냐면 이 직선과 원이 교차하느냐 아니냐의 기하학적 문제로 이걸 바꿔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시간 타임 t 동안 이 y라는 녀석의 벨로시티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리 x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타임 t 동안 여기까지 오는 타임 t 동안 자, 이 x라는 녀석의 벨로시티를 곱했을 때 나오는 x를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의 교차 여부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반지름과 여기까지 거리 d의 대소 비교만 하면 되죠. 만약에 d가 더 크다면 도착 못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 d가 r보다 더 작죠? 이 경우는 도착한 겁니다. 같은 경우는 접해 있는 경우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거리 계산으로 우리가 이 원과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time to cover distance를 통해서 공까지 가는 시간을 구하고, 자, 그 시간과 스피드를 곱해 가지고 반지름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 반지름도 더해주네요. 왜냐하면 볼의 반지름을 갖다가 구해주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면적, 크기도 다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공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리치라는 걸 구해서 리치와 그 다음에 거리 t, 그게 바로 이 y축이니까 이 위치가 결국 이 거리 d하고 같잖아요. 그죠? 자, 비교해서 이 리치가 더 크다면 펄스다. 지금 이 거리보다 리치가 지금 이게 리치예요. 자, 리치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리치가 더 작은 경우죠. 더 크다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뺏긴다. 자,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재밌는데 뺏을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재밌게 이 기하학적 문제로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갖다 정해서 푼 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다 정교하게 한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적이 바라보는 요 방향을 기준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잖아. 그쵸? 이건 약간 회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둥글스러운 원 모양으로 뒤쪽은 더 느리게 되고 한다면 더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뺏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링 한다면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서 쓴다면 훨씬 더 나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슛을 때릴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슛을 때렸을 때 골이 되느냐 골 판별 여부예요. 그런데 골을 때릴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을 갖다가 이 모든 점을 다 계산할 것이냐 무한대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몇 개의 점을 갖다가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 영역 안에 있는 점을 개수를 뭐 5개, 뭐 7개 랜덤을 발생시켜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슛을 때렸을 때 그 다른 적들의 선수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공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검사를 통해서 슛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슛을 때릴 수 있는 그 위치를 슛 타겟에 지금 이 지점이죠. 이제 저장을 해서 그 위치로 슛을 때릴 수 있도록 이 값을 참을 반환하면서 이 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봅시다. 캔슛 공의 위치 슛을 때릴 때 파워. 자, 슛 타겟은 반환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번 시도할 거냐? 이걸 뭐 3번, 5번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값을 하나 지정해 놨고요. 그 숫자를 갖다가 줄여가면서 일단은 저기 골대 중앙을 갖다가 슛 타겟으로 일단 초기화 시켜 놓고요. 그 랜덤 값을 만들 때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골대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지점부터 랜덤 값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공이란 것도 이렇게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골대 맞고 떨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대의 크기, 골포스트의 크기 빼고요. 공이 이만큼 들어와야 되니까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지점까지가 랜덤을 발생시킬 지점이죠. 이 지점 안쪽은 골대 맞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레프트 포스트의 크기 x 공의 반지름을 더하고 또는 빼고 이렇게 해서 민과 맥스 밸류를 갖다가 결정하고 여기서 인테저 값을 랜덤으로 뽑아서 그 값을 후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지점 슛 타겟 그 지점으로 볼을 파울 줬을 때 얼마큼 시간이 걸리느냐 계산하고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적들이 공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면 true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슛 타겟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false가 반환되면서 마지막에 검색했던 슛 타겟이 저장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값을 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슛을 때릴지 말지를 그 다음 결정하면 될 거예요. 재밌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리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해 가지고 실제 골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합시다. 파인드 패스입니다. 골키퍼에서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봤는데 선수가 팀 종료에게 패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가능하다면 어떤 위치에 패스하는 게 가장 좋은지 위치까지 결정하는 함수가 파인드 패스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의 파라미터를 보시면요. 이 패서 자, 패스를 요구한 선수 공을 받는 리시버 자, 공을 받을 때 이루어질 위치 벡터 위치값 공찬 힘 그 다음에 받는 선수가 패스할 선수에게 떨어져야 될 최소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 가까이 패스하면 안 되니까 어느 일정 정도 이상 떨어진 선수한테만 패스하겠다. 그래서 30픽셀보다는 멀리 있는 선수한테만 패스하겠다. 이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한테 패스하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편 골대에 가장 가까운 선수 패스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자, 그 선수한테 패스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지금 이 소스 코드에서는 로직을 그렇게 짰네요. 모든 선수를 다 돌면서 내가 패스할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정해 놓은 가장 가까운 거리보다는 먼 거리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자, 갭 베스트 패스트 리시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직 안 살펴본 건데 패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볼 타겟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 이게 중요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의 이 위치에다가 공을 패스하면 제일 좋다는 게 결정되면 자, 그때의 골대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자, 이 선수도 패스하기 좋고요. 이 선수도 패스하기 좋아요. 그때는 골대에 제일 가까운 선수를 갖다가 리턴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돌면서 가장 가까운 선수를 저장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볼 타겟이라는 위치를 갖다 결정하는 가장 패스하기 좋은 위치, 리시버에게 가장 패스하기 좋은 위치라는 건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전에 말한 것처럼 패스할 때 어떤 선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패스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옆으로 떨어진 위치로 패스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죠. 이걸 갖다 그냥 랜덤 써가지고 어떤 값을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지능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보내는 패서 받는 선수. 자, 이것은 반환값입니다. 자, 힘. 자, 공을 리시버에게 패스합니다. 전형적인 패스 상황입니다. 그쵸?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time to cover distance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패스를 했을 때 어떤 일정 강도로 시간이 얼마 걸리냐를 갖다 계산을 해요. 그쵸? 이 타임이 나왔죠. 그런데 타임이 0보다 작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힘을 줘서 공을 패스해도 이 선수한테는 공이 도달하지 않고 멈춰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자, 그럼 이 선수는 우리가 패스할 수 없겠죠. 자, 펄스 줍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거 똑같아요. 시간이 구해졌으니까 시간에다가 이 리시버의 속도를 갖다 곱해주면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계산이 됩니다. 그 반경을 우리가 반지름 R로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 말즉슨 뭐냐면 이 반지름 여기까지 오는 타임 t 곱하기 v를 곱한 이 델타 x 거리만큼의 아무데나 패스를 하더라도 나는 이 공을 공이 오는 시간 안에 내가 공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죠. 자, E1에 접하는 접선 IP1, IP2에 공을 보내도 리시버는 공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인터셉트 레인지입니다. 속도와 시간을 곱했죠. 그쵸? 자, 이게 인터셉트 레인지라는 이 델타 X 거리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구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멀죠? 리시버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을 이렇게 빵빵 차버리면 얘가 너무 멀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패스를 너무 잘 못한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케일을 0.3만큼 줄였어요. 이만큼 받을 수 있지만 자, 여기 정도 영역까지만 줄여가지고 이제 접하는 탄젠스가 접하는 접점들도 내가 패스할 수 있는 후보로 두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크니까 한 0.5 정도 간격을 두고 이 공간 안에 랜덤 값을 갖다 발생시켜서 임의값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2차원에서 랜덤 만들어내는 이 원의 형태니까 조금 구현하기가 좀 까다롭죠. 직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점으로 갈지를 갖다가 계속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바로 공을 리시버한테 주거나 이렇게 만나는 이 두 점을 갖다가 공을 패스할 지점으로 그냥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세 점만 쓰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get tangent point라는 함수가 결국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터셉트 레인지 반지름 값을 준 거 값에 IP1과 IP2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접점을 갖다가 탄젠트란 말이 접하는 점을 말하거든요. 접선을 보통 말하죠.
그래서 탄젠트 포인트 접점을 갖다가 IP1, IP2를 갖다 구해서 자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후보를 세 가지를 두는 겁니다. 방금 접점 두 개와 바로 직접적으로 공을 잘 패스한 경우 배열 담았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사용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유효성 검사해야겠죠. 상대편 적이 여기 있다면 패스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세 가지 경우를 갖다 검사합니다. 저한테 가로막히냐? 그쵸?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제가 적에게 가로막히지 않으면서 적 골대 안에 있으면서 가장 먼 거,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거.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전체 뭐 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 위치를 정해가지고 패스하면 되겠다. 자, 이게 세 번째 get best pass to receiver입니다. 참 정교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기계적으로 안 보이고 실제 축구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배운 간단한 물리 이용해서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해 줬을 때 상당히 생동감 있고 저한테 뺏기기도 하면서 재밌는 축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게 그냥 기계적으로 안 하고 많은 노이즈도 썼기도 하고 실제 선수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알고리즘들 갖다가 진짜 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들을 쓰지 않고 뭐 추정하거나 가정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히려 더 우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AI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보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하게란 말은 알고리즘이 정확해서 내가 공을 갖다 패스하면 절대로 저한테 안 뺏기고 우리 편한테 패스가 된다. 내가 슛을 때리면 100% 골이 된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약간 노이즈, 오차를 갖다 넣어가지고 자, 이런 어떤 무작위성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만들 때부터 정확한 알고리즘 안 만들고 대충 추정과 가정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오류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가로채기 영역 만들 때 타원 안 쓰고 원 쓰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통용되는데 어느 게 더 좋은가? 옛날에는 좀 부정확한 방법들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완벽하게 만들자. 완벽하게. 그리고 바보스럽게 조금 조절하자. 왜 이러냐면 이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서 게임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일단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튜닝할 때 이 바보스럽게 만든 부분에 뭐 노이즈 값을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이 튜닝을 통해서 게임의 어떤 난이도나 정확도 또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만들 때는 우리가 1번 방식으로 쓰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빨랐는데요.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갔습니다. 조정행동 12가지 이야기했고 오늘로 조정행동 응용 8가지 이야기, 총 20개 강좌가 약 30분 가량씩 했죠. 10시간 정도 강좌였습니다. 이 정도 양이 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았고, 특히 심플사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정행동이랑 오늘 한 이야기나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완벽하지 않아서 전체 클래스를 갖다가 될 수 있는 꼼꼼하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는 좀 벅차시겠지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또는 제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내용을 갖다 좀 완벽하게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게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애독하게,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 기법을 쓰고 조금 더 물리나 이런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갖다 포함시켜서 조금 더 나은 코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AI에서 이런 파트들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이걸로 이제 조정 행동에 관련된 20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또 재밌는 이슈가 생기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서대학교 게임학과 이동훈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